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오 시작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의 탄핵안을 사표로 되쳤습니다. 송영길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송영길, 썰전이 이어집니다. 비자 발급 소송에서 법원은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과연 20여 년 만에 한국당을 밟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조선의 샛별 여장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항공절을 맞아 딸 김주애와 함께 공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똑 닮은 선글라스에 가죽 코트 차림, 누가 봐도 아빠와 딸입니다. 네, 김주애는 조종사들의 시위 비행을 참관할 때도 공연장에서도 연회장에서도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축하하는 강연회에선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지칭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샛별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은에게도 사용됐던 미래의 지도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은 달걀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면서 군의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구속 기록. 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피의자인 정모 씨 일가족 3명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법인 18곳을 만들어 대규모 임대 사업을 벌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서 돌연 잠적했습니다.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접수된 고소장은 468건, 피해액은 709억 원에 이릅니다. 자, 이들은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다 그런 쪽으로 법이 진행될 거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20년간 감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트랙, 서울 빈대 44% 땡땡땡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빈대가 가장 많이 발견된 장소 어디였을까요? 글쎄요. 해외 사례를 생각해보면 숙박업소, 아니면 기차나 대중교통? 자, 보시죠. 11월 말 기준 서울 시내 빈대 발생 건수는 총 89건이었는데요. 이 중 고시원이 39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구마다 고시원 관리 전담 인력을 설치하고 등록된 4,800여 곳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표본 조사를 하고 빈대가 서식하기 쉬운 침대와 장판 등의 오염도를 살피는 겁니다. 네, 서울시는 쪽방촌을 대상으로도 전수점검 실시합니다. 쪽방촌 빈대 발생 건수는 3건에 불과했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 특성상 빈대 발생 시 확산이 쉬워 조기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 트랙, 소주 가격 내린합니다. 내년부터 소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주의 출고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주류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현재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 식당, 술집에서의 소주 가격이 내려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트랙, 핵주먹 타이슨의 도발입니다. 비행기 앞좌석에 앉은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을 도발했다가 폭행을 당한 미국 남성이 합의금으로 약 6억 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영상 속의 남성 타이슨의 뒷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타이슨이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계속해서 신경을 긁어대자 결국 핵주먹이 폭발한 겁니다. 이후 타이슨은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렸고 폭행당한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 측은 당시 타이슨을 직접 봐서 흥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요.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금 받지 못하면 정식 소송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타이슨 측은 합의금 줄 생각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쇼트트랙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이어서 신의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이어서 달리겠습니다. 수싸움에서 또 밀리신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꼼수 쓸 줄을 잘 몰랐죠, 사실.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네, 5시엔 뉴스 후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겨운 금요일의 콤비, 국민의힘 혁신위의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훈훈하면서 또 티격태격하는 오누이 케미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시죠? 아니에요. 오빠신 걸로.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봐도 오빠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의 사표로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되치기라고 할까요? 이 사표로 되치는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차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될 전망이었는데 선수를 쳤습니다. 네 발로 그만둔다. 사의 표명을 했고요. 자, 이동관 위원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반나절도 안 돼서 사표 수리했고요. 그럼 이제 탄핵안 표결 끝난 거죠. 이제 사표를 수리했으니까. 자, 사퇴의 변을 들어보면 정치적 꼼수 아니고 오로지 충정의 이유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상 퇴임사 같은 건데요. 예. 대통령 직속기구 같은 방통위였다라는 거를 마지막 인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의 어떤 중립성이랄지 공정성 이런 예. 것들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3개월 만에 지금 물러나게 되는 셈인데요. 3개월이 3년같이 느껴졌을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여론 간보기 소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나서 지명을 했던 그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석 달 전에 90도 폴더 인사로 대통령께 임명장 받던 그 이동관 위원장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예. 그런 만큼 진작에 그 부적격 판정이 나고 또 청문회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물러났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정말 이제 좀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상황에서 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통위원장 후보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끝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물러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 조직기구 중에 하나이고요.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권자이면서 정부의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잖아요. 근데 예. 정작 사퇴를 하니까 이제는 탄핵할 수 있도록 사표 수리하지 말아라고 하는 예. 저 도대체 그러니까는 탄핵을 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결국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어떤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법적 절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유가 아니라 방통위원회를 향후 총선 이후에 6개월 이상 업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탄핵 중독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런 식의 탄핵들을 계속 꺼집어내는 것은 네.
다수 야당 정당으로서의 폭주, 그거는 결국에 독주하게 되면 국민들의 거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거죠. 지금 방통위 행정기구로서의 그 업무 자체를 지금 마비시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본인의 충정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네. 무슨 개인적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충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오늘날 방통위가 이 2인 체제 이런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전횡을 일삼았던 데는 방통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대통령, 여당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상임 부위원장 1인 체제로 가게 됐잖아요. 직무대리 형태로 가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위원장 국회 통과했는데 최민희 상임위원 예. 그러면 임명했더라면 이런 일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순리를 거스르면서 자꾸만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 이런 사태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뭐 탄핵 중독 얘기하시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 시행령 통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부적격한 후보였는데 이거를 그냥 몰아붙여서 밀어붙여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전횡을 일삼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예측 못했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인지 현안들이 산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 상임위원조차도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사퇴하게 되는 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야당 책임이냐 돌리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차제에 방통위의 어떤 그 5인을 국회 추천 인사도 임명을 하고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최민희 상임위원의 경우도 그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그것이 중립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누구보다도 편향적으로 좌편향된 그 방송 정책을 일관해서 해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사법적인 어떤 재판 리스크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인사 임명과 지금 저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 상황을 좀 다시 돌아가면 민주당은 좀 사실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탄핵안을 표결하기 직전 나온 사표에 대한 민주당 반응도 좀 들어보죠.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사표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오신환 전 의원이 민주당이 처음에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탄핵안 나오니까 이제라도 사퇴하겠다는 건데 왜 수리하지 말라는 거냐. 사실 뭐 핵심은 물러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뭐 뺑소니다. 뭐 이동관 위원장이 먹튀를 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탄핵으로 물러나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 안 물러나니까요. 그동안에 야당에서 굉장히 수차례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임명 당시에도 여론에 이제 일단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막 퍼져 있었을 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 후보 지명했을 때 청문회 하면서도 자녀 학폭 문제 포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청문회 통과도 못했는데 기어이 임명을 해서 이런 사태가 온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뭐 KBS 뭐 포함해서 이런 또 YTN이나 또 연합뉴스 TV 이런 보도 채널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도 절차를 좀 지켜라.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전혀 듣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퇴하라는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탄핵 얘기를 꺼냈던 거고 실천에 옮긴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하니까 지금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안 물러났을 거예요. 다만 민주당에 조금 허를 찔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지난번에 해병대 수사 의혹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 탄핵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사표 이종섭 장관도 내고 사표를 나가버렸잖아요. 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도 하다가도 아마 개각하거나 뭔가 할 때 탄핵 얘기를 우리가 꺼내면 사표 내고 총선 나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왜 이동관 위원장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사의 표명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건지 네. 아마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아마 안 물러날 거야. 지금까지 것이다라고 예상을 지금까지 했던 했을까요? 태도로 예. 보아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를 찔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뭐 꼼수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제에 우리가 이 정도 하니까 물러난 거 아니냐라고 정리하고 제대로 된 사람 보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일을 차제에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저 꼼수 정당 하면 민주당이에요. 사실은 뭐 검수완박 외치면서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시켜가지고 지금 복당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건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저는 저 헌법적 절차 뭐 그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판단이고 뭐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임명권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수리하는 것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인정하고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문제였다라면 그렇게 해서 사표가 수리됐으면 그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안을 제출하고 사표가 수리가 됐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꼼수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태도가 보면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방통위의 행정 기능 그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고 탄핵을 중독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도 오늘 그 기자들이 좀 수싸움에 밀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진짜 이 꼼수와 수싸움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참, 내가 하면 묘수, 남이 하면 꼼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정부 여당에서 좀 전략을 잘 뭐 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거는 같습니다. 민주당도 뭐 예상을 못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센 사람을 혹시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관 위원장 한 사람으로도 참 충분했는데 제2, 제3이라고 하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또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뭐 어젯밤에 이제 사의 표명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백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사실 그 방송사와 지역 민반 뭐 재승인 건도 있고 현안이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고 그게 급했으면 이동관 위원장 임명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거듭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보니까 몇 분이 벌써 거론되는데 우려스러운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 불행한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뭐 새로 방통위원장을 이제 뭐 새로 추천을 하더라도 저는 뭐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들어서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기형적으로 편향적으로 방송을 운영했던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방송의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제2, 제3의 이동관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인물로서의 이동관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의도는 지금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제2, 제3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송통신 정책의 일환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송이 이 제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 너무나 편향돼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가운데로 지금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시지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뭐 우편향적인 어떤 정책, 방송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민주당이 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그런데 네. 이미 지금 벌어진 일들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종관 전 위원장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대로 들리기 위해서 방송법 통과시켰는데 바로 지금 거부권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정치권에서 꼼수와 묘수가 한 끗 차이라고 했는데 이 방송통신 분야를 둘러싼 장악과 정상화도 참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가 궁금한 두 분. 네, 한동훈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 팩트로 싸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공격을 하면 한동훈 장관이 되받고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까지 또 소환을 해서 썰전에 썰전이 이어지는 연쇄 효과입니다. 저희가 싱크 열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까?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늘 그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NHK 이거는 제가 초선의원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그때 원내대표 선거가 치열해서 막 당선된 초선의원들을 선거운동하려고 선배가 술 한 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이게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단란 주점입니다.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능멸하고 헌법기관을 능멸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 저에 대해서요?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바라면 또 우리 대변인계 데모 김유정 전 의원님인데 이 썰전 누가 이겼습니까? 그에 앞서서요. 예. 제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잠깐 변명하자면 예. 세비의 25%를 늘 기부를 했어요. 송 전 대표가? 네, 예. 그리고 봉사도 많이 했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던 분이고 독서도 예. 많이 하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마 파리에서의 전국 구상이 있었을 텐데 돈봉투 사건 때문에 돌아와서 지금 검찰 소환 한 번 없이 8개월간 지금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다음 주에 소환돼서 이제 이렇게 출석 일자가 정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송 전 대표가 졌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화가 차곡차곡 쌓여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험한 표현도 나가고 이랬었는데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 승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 이제 5.18 그 전야제 때 이제 술집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길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거잖아요. 5.18 민주화 기념일 전날 왜 술집에 가서 그런 일이 있느냐가 본질인 건데 그날 술을 누가 사고 뭐 내가 안 사고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전야제 전날 그런 일 때문에 거기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게 낙인이 돼서 때만 되면 소환이 되고 네. 사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됐었고 그때 또 사과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또 주절주절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 큐에 얘기하잖아요. 이건 팩트고 나머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하면 참 잘하겠다 네. 생각입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 당분간은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 굉장히 마이너스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너무 감정이 너무 표출돼 있어요. 본인이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 오히려 자중해야 되는 그 한 중심에 있거든요. 예. 지금 다른 주변 인물들 다 수사가 끝나서 이제 소환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7개월, 8개월 만에 지금 소환하는 거는 자진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정말 사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한 중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과거의 이야기는 제가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뭐 얘기는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정말 386 운동권 세대들의 이 시대 정신은 이제는 정말 저물어 갔구나. 예. 이제는 시대를 너무나 못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완전히 정말 꼰대 정신의 정말 표상이 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 세대들만이 지고지순한 진리인 것인 양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저렇게 폄훼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인식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감정을 섞어서 계속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저런 주장들을 표출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 전체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민주화 운동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은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아주 새로운 삶들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런 식의 인식에서 만약에 저렇게 꼰대 발언을 하게 되면 청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반박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까지 좀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제 최근에 어제였죠.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 관련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관련해서 징역 5년 선고가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좀 표면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친명계에서는 사법부가 사법 살인을 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이야기 듣고 이어가죠. 결과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습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사법 살인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의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다만 당에서 조금 아쉬워하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오락가락했는데 결론은 증거 없이 그 진술만으로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정작 유동규 씨는 뭐 무죄가 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얘기한 대로 재판 끝난 거 아니다.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당시 경선 당시에 뭐 굉장히 그 정치 자금도 많이 모아서 후원금도 그래서 쓰고도 남았다는 건데 굳이 이런 불법 자금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나와야지만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이던가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끝났다 굉장히 세게 말을 하던데.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최측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해야죠. 과거에 주변인들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나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는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김용 전 부원장마저도 자기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 1심 더군다나 5년의 그 실형을 받고 법정 구성됐는데 저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저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하는 거는 또 군사 독재 시절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구시대적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대한 공격, 검찰이 지금 뭐 검찰 기소가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재판이
판결이 난 거예요. 1심. 물론 이제 2심이나 3심까지 이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저렇게 부정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또다시 검찰이 그냥 기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훈훈하면서도 티격태격하는 온누이 케미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를 전하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는 큐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박한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금요일이죠. 신우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사건은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사건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20년 넘게 논란이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키워드는 유승준 한국당 밟을 수 있는가? 가수 유승준 씨가 이제 우리나라를 입국하는 비자 발급 소송에서 어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1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유승준 씨가 굉장히 그 오랜 세월 법정 다툼을 벌여왔잖아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큰 무리를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다시 시간을 바꿀 수가 있다면 두 분은 유승준 씨가 한창 활동하던 때를 봤던 세대시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한창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네, 유승준 씨 네. 팬이셨어요? 저는 당시에 네. 유승준 씨가 뭐 가위춤을 추고 예. 아름다운 청년이다, 예, 예.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예. 누구도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아. 좀 안티가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 솔로 가수로서는 당대 최고였었죠. 남자들이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멋있었던 가수. 상당히 멋있었고 예. 병역 의무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성들의 많은 지지도 받았었죠. 굉장히 심지어 신체 검사까지 직접 가서 했고요. 맞아요. 네, 팬들하고 약속도 했고요. 몸도 굉장히 막 네. 좋고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지금도 좋습니다만 자 2015년부터 소송이 시작해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뭐 그전에도 한번 나왔다가 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유승준 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을 하는데 출국을 한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법무부가 병역 의무 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입국 금지 조치를 합니다. 그러다 8년이 지나서 2015년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을 신청합니다만 예. LA 총영사관이 2015년 8월에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소송을 제기하죠.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데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을 거쳐 유승준 씨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제는 비자가 발급될 것 같았지만 LA 총영사관이 2020년 7월 또 거부합니다. 그 이유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지 실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여전히 유승준 씨는 입국을 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유승준 씨가 소를 제기하죠. 2차 소송이 또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은 패소 판결을 하는데 2심에서 그 결론이 뒤집어져서 승소 판결을 하게 되고 드디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쟁점은 재외동포법이었습니다. 그 예. 이유가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 비자, 이른바 F4 비자를 신청하였기 때문인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5조 2항 2호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 단 만 18세가 지나면 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도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존재하는데 유승준 씨가 이미 38세가 지난 상황이었죠. 예. 이에 대해서 LA 총영사관은 이 조항이 아니라 이 3호에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한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게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거부 처분서에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는 내용만 있지 2호가 예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언급이 없다. 아무리 대중의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사실 현행 재해동포법은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38세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승준 씨는 이 개정된 재해동포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전이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나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한 번 대법원에 승소 판결 났는데 또 비자를 안 내줬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럼 이제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승소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보다는 예. 우선 다시 이제 승소했기 때문에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LA 총영사관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아직까지 입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근데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라는 문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과장됐다고 보여지는 게 유승준 씨가 관광 비자로서 외국인 자격으로서 한국에서 관광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뭐 쇼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누가 유승준 씨가 한국에 오는 걸 반대하겠습니까? 유승준 씨의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 즉 한국 국적 동포에게 주는 혜택을 주는 비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 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고 싶은 것인데 그 말은 다 빼고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에 올 수 있나 이것만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관광 비자로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뭐 두 분 오늘 OX판 나눠드렸는데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유승준 씨가 이제 자기가 이제 승소했다는 기사도 올렸더라고요. 뭐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유승준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SNS에 이 승소 기사를 링크에 올리면서 조용하게 자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안도와 기쁨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은 법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OX판을 준비해 주시고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X로 여쭤볼게요. 유승준 씨. 입국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O, 안 되면 X. 하나, 둘, 셋. 안 된다고 하셨고 입국해도 된다고 하셨고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오늘 두 분 배틀입니다. 저는 이분 관광 비자로 한국에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비자로 왔으면 외국인이 좋겠다. 있잖아요. 사실 유승준도 아니고 사실 스티브 유잖아요. 스티브 유 씨가 한국에 와서 많은 관광을 하고 쇼핑을 하고 돈을 쓰고 가라.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한국에 어떤 방법으로도 가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관광 비자로 오시는 거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외동포 비자로 신청하지 말고 관광 비자로 신청해라. 네, 그렇습니다. 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안 된다.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으면 당연합니다. 법원의 판단과는 같다.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이 O를 들 것 같아서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이유가 굳이 재외동포 비자, F4 비자를 신청한다. 외국인이지만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F4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F4 비자는 상당히 강력한 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그런데 유승준 씨가 앞으로 한국에서 연애 활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의사를 내비치긴 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연애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 규모나 형태를 불문하고 즉 작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자신이 해오던 그 활동을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결국 대중의 반응을 살펴볼 것 같은데 조금씩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행동 자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X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그러면 유승준 씨가 그 F4 비자 신청해서 연예인 활동을 한국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OX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당연히 두 분은 어떻게 되실까요? X를 드시는 거군요. 그런 이제 식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유승준 씨가 뭐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심경 고백 방송 했는데 이때 이제 마이크가 내려간 줄 알고 이제 욕설이 담긴 대화가 나와서 논란이 또 한 번 됐었는데 이 장면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잘못에 대한 그것을 잘 속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제가 그 길을 찾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안 꺼졌잖아. 마이크 안 꺼졌잖아.
또 이때 그래서 이제 네. 진정성 있게 지금 사과를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일긴 일었어요. 아 이게 진짜 예. 사과라는 거는 예. 자신이 막 울먹울먹 거린다고 사과가 예. 아니잖아요. 예. 진심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 걸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 자체에서도 욕설을 하고 또 이제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는 끝에 피자 먹방을 하는 장면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양한 종류의 피자를 올려놓고 피자 먹방을 계속 하는데 이제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 슈프림 피자, 불고기 피자, 치즈 피자, 경역 기피자라고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그 영상 자체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병역 기피자의 아이콘이 되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유승준 씨가 병무청에 출국 허가를 받을 당시에 이게 병역을 앞둔 이 청년들은 그냥 무조건 해외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공연을 하러 간다. 예. 그 자신의 공연을 하러 가는 목적이고 자신의 공인 이미지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다른 뭐 행위를 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병무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병무청을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공연을 끝나고 바로 가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행위 자체가 병무청을 이미 기만한 행위로서 예. 대한민국을 여러 번 실망시킨 잔데 아직까지도 저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반성을 한다면 관광 비자로 한국에 먼저 들어오십시오. 마치 한국에서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잘못이 아닙니까? 자, 마지막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는 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성격도 짙다. 뭐 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대법원 승소가 나왔으니까 명예 회복은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까? 대법원 승소 판결이 명예회복과 직결이 되나요? 법리적인 판단에 불과하지 유승준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조치는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뿐만 아니라 유승준 씨는 사실 아이러니한 대상입니다. 유승준 씨 사태 이후로 20대 젊은 남성 연예인들이 병역을 기피할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전만 해도 병역 기피 의혹이 많이 불거지곤 했었는데 유승준 씨 사태 이후로 아무리 인기가 많은 20대 젊은 남성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군대를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연예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시선은 차가울 것 같은데 신유진 변호사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출국 이후에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그 경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대중을 시험하면서 연예 활동을 재개하는 일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준 씨 관련 사건 뭐 비자 발급을 또 요청하는지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갈 텐데요. 키워드는 형량적어 충격적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피해자가 언론에 한 말입니다. 그 지난 7월에 경기도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그 끔찍한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동해 주민이었는데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성폭행 시도했던 사건 맞죠? 맞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7월 5일 오후 12시 10분경에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는데 여성 B씨가 혼자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예. 그리고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서는 10층 버튼을 누른 뒤 갑자기 B씨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이후에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뒤에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예.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결국 A씨는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구속된 이후로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는 공용 물건 손상 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 행위를 하는 공연 음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변호인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이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범행을 했다. 심신미약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오늘 1심 재판 결과 나온 거예요.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오늘 몇 년 선고했죠? 재판부가 예. 징역 8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예.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 자체는 부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간간히 미수에 그쳤고 성장 과정에서 뭐 신체와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미 본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예. 그리고 경찰관 자체를 막 폭행하고 그리고 막 경찰관 앞에서도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이걸 과연 이 자의 어떤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8년형이 선고될 수가 있는지 너무 의문이고, 무엇보다 이 자의 전력 중에는 미성년자 시절에 강간 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점까지 고려가 된 것인지 좀 그 점이 정말 매우 의문입니다. 그 경찰이 그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서 기소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좀 더 이제 중하게 사건을 봤던 것 같은데 네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화가 날 법한 상황으로 저도 보이긴 합니다. 판결 선고 이후에 일상이 무너졌고 원래 생활로 아직 돌아가지 못했는데 화나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형량이 예. 지나치게 낮다는 생각을 가질 텐데 사실 저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비난이 다소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양형 기준상으로는 강간 상해의 경우에도 징역 4년에서 7년 정도가 권고됩니다. 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가중 사유도 존재하지만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가명 사유도 존재합니다. 아마 보호관찰소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성장 과정에서의 여러모로 가명을 할 만한 요소를 발견했던 것 같은데 양형 기준과 국민 법감정이 상당히 충돌하는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리 양형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간 범행에 해당하고 일면식도 없는 자로부터 내지는 서로 관계가 거의 없는 자로부터 무자비하게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양형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되는 판결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신우지면서 한 마디 더 듣고 넘어가. 네, 또 한 가지가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 이자의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는 주거로 바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내 주거로 바로 이어지는 공간, 가장 안전해야 될 주거로 이어지는 공간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통해서 상해까지 입은, 그러니까 치상이 아니고 상해까지 입은 사건에서 징역 8년형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워낙 지금 다르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항소 여부 이런 부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은 이런 음주운전 사건도 벌어질 수 있구나 싶은 그런 사건인데요. 오부재판소로 풀어보겠습니다. (485) 상황을 좀 재구성해 봤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50대 남성 A씨가 이제 유부녀 B씨와 데이트를 했다래요. 그러니까 불륜 관계로 추정이 되는데 집에 가려고 이 남성이 술에 취해 있어서 대리기사도 불렀는데 그때 그 B씨의 남편이 나타나서 이 50대 남성 A씨의 뺨을 때린 거죠. 화가 났을 테니까요. 근데 대리기사는 이 장면을 보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A씨가 차량을 3초간 2m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 50대 남성 A씨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까? 이 불륜 남성이고 예. 이제 음주운전까지 했던 이 자지만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내가 폭력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운전을 했을 뿐 내가 음주운전을 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의가 없었다. 네. 근데 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1995년 그리고 2001년, 2018년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긴급 상황을 지금 주장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긴급 상황을 주장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A씨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B씨가 운전하던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싸워버립니다. 예. 여자친구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예. B씨가 한 도로에서 차를 세워버리는데 예. 거기가 차량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였습니다. 뒤에 있던 차들이 가지 못하니까 경적을 마구 울렸겠죠. A씨가 B씨에게 차만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예. 결국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몰아서 이동시킨 뒤에 내리게 되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예. 그런데 이 사안에서 A 씨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아.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지를 네. 법원에서도 보는 상황이긴 한데, 자 다시 이번 사건으로 네. 그러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재판부는 예. 기자의 주장 중에서 예. 폭행이 멈춘 시점에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폭행을 피하기 위한 폭행 자체가 긴급한 행위로서 그걸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폭행이 이미 멈춘 시점에서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음주운전만이 과연 그 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냐. 차라리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죄책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연말이잖아요. 이제 연말 맞아갖고 이제 뭐 술자리도 많은데 경찰이 지금 음주 단속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꼭 단속 때문이 아니라도 안전을 위해서 음주하신 다음에는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כמה עם החמאס צריך לדבר רק דרך הכוונות, רק דרך המלחמה. עם חמאס, בחמאס נלחמים. צבע אדום, צבע אדום, צבע אדום. 네, 뉴스의 마지막 코너죠.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오키도키 전민키 형과 함께합니다. 네. 올해 키워드. 네. 요새 추워서 예. 움츠려서 어깨 뻐근하잖아요. 아, 추워요, 지금? 네, 몸도 풀 겸 예. 오프닝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음악이요? 음악 주시죠. 뭐? 아, 이거? 오후의 키워드. 아, 난 예.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역시 우리 예. 오키 형은 받아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님. 예. 아, 이렇게 춤춰놓고 전문가라고 해. 전민기입니다. 못하시잖아요. 반갑습니다. 네. 아, 뭐 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알박기입니다. 네, 연관어 좀 볼까요? 네. 주차장, 뭐 아파트, 주차, 노지 캠핑 이런 연관어들이 있습니다. 벌써 뭔가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알박기. 예, 알박기. 네. 맞아요. 그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든 알박기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예.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 예. 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 자리에 누가 계속 차를 세워뒀다는 거예요. 예. 네. 완전 알박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글쓴이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차를 빼기는커녕 자기 차에 저런 욕설 섞인 메모를 붙여놨다는 거죠. 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신고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심지어 그 부모를 욕하는 그런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차가 이제 충전을 하는 차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꽂혀는 있긴 한데 네. 저게 이제 계속 꽂혀 서 있으면 이제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이제 지적을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계속 세워놓으면 이거 불법 주차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친환경 자동차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예.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급속은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써 있죠. 네. 심지어 글쓴이 주장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충전기 대기 상태였다는 거죠. 아. 8월부터 11월까지 글쓴이가 목격하고 신고한 것만 7번이라고 합니다. 7번이요? 네. 상습범이네요. 배째라. 그렇죠. 나 안 나간다. 게다가 이제 해당 차주 신고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아냈대요. 예. 그래서 몇 동, 몇 층 사는 XX 이런 식으로 욕설을 남긴 메모도 있어요. 그 안전신문고 신고할 때 신상이 공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알아냈는지 글쓴이도 굉장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이 왜냐면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해당 차주가 안전신문고 거지 땡땡이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내가 사는 동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 안전신문고 괜히 신고한 것 같다라고 했고요. 누리꾼들 반응은 자기소개 잘 봤습니다. 가족 건드리는 건 선 넘는 거지. 와 동호수 언급한 거 이거는 협박 아닌가? 그렇죠. 얼마나 무섭게요. 예. 이게 저게 뭐 그냥 글만 저렇게 적었다고 해도 네. 상당히 좀 그 작성자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상황 자체는. 네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그래서 신고자가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좀 정중하게 사과와 아파트 카페 사과문을 좀 게재하는 걸 요구를 했다. 네. 그리고 이걸 거절한다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반응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고려 대장경입니다. 고려 대장경. 네. 연관어 좀 볼까요? 불교, 세계기록 유산, 유네스코, 일본 정부 이런 연관어가 보입니다. 이게 항상 모든 건 문제의 답이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일본 정부를 외치셔서 네. 여기 고려 대장경과 일본 정부는 무슨 관계입니까? 자, 이 고려 대장경, 예. 팔만 대장경으로도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도쿄의 한 사찰에 고려 팔만 대장경 인쇄물이 있어요. 인쇄해 놓은 거. 네, 인쇄본인 거죠. 예. 이거를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본 정부가 맞습니다. 일본 총리까지 나섰고요. 모두 등록에 적합한 귀중한 유산이다. 2025년 봄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다른 거 가지고도 좀 피곤하게 굴 때가 있는데 이건 이름부터 문화재 이름에 고려 대장경. 이거를 일본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코리아인데 맞습니다. 예. 일본 정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약탈 문화재가 아니라 일본에 전래된 문화재고 가치도 충분하다라는 거.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뭐라고 했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집해서 기증한 것으로 세계 대장경이 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은 유례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 고려 대장경과 함께 중국에서 왔던 어떤 그 인쇄물들도 함께 지금 하려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뭐 이게 약탈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고려 대장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 외침을 막으려고 또 만들어진 그런 경전인데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일본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이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죠. 그 문화재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은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은 전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일했던 군함도 뭐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렇죠. 그 군함도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죠. 당시 이제 주변국들 반발이 많았는데 일본 정부 강제동원 인정하고 전체 역사 전시로 알리겠다고 약속해서 이게 등재가 된 거예요. 약속을 하고 등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아직도 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사도광산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겠다. 이번에는 고려 대장경도 등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황당하고 화가 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뭐 누리꾼만은 대략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누리꾼들 반응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의 나라 문화재 등재하겠다는 마인드 이해가 안 된다. 먼 훗날 자기네 거라고 우길 발판 만들려는 꼼수다. 군함도나 약속대로 바꿔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이런 상황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고려대장경 이거 등재하는 시도도 벌써 2번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어떤 그 문화유산을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응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죠. 자, 마지막 키워드. 제 얘기일까요? 멘사입니다. 아 누구 얘기요? 제 얘기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 연관해 볼까요? 수학 아이 천재 회원.
기록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주변에 멘사 회원 있으세요? 저 있거든요. 있어요? 제 회사 동기가 멘사인데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멘사를 신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진혜원 기자 동기 중에 멘사 회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예. 천재들, IQ 높은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그 멘사 얘기죠. 맞습니다. 어. 그 IQ가 148 이상이죠. 예, 여기 148?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지능 검사 기준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에게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네. 바로 이 멘사의 최연소 기록이 깨졌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겁니다. 몇 살이길래? 자, 궁금하시죠? 예. 이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서 공개한 건데 예. 미국 켄터키주의 이슬라 맥랩이라고 하는 2살 아이가 예. 최연소로 멘사 회원으로 인증이 됐습니다. 이제 만 2살. 만 2살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뭐 한 3살일 수도 있고 4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글자를 읽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나요? 테스트가 됩니까? 2살이? 진짜 신기하죠. 네. 그럼 이제 지난해 스탠퍼드 비네 테스트에서 IQ가 같은 연령대 99%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다. 진짜 세계 1%. 맞습니다. 예. 사실 그 문제 저도 못 풀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높은 집중력을 보였고 1살이 되자 알파벳을 깨우치고 18개월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1살이 되니까 알파벳을 깨우치고 예. 2살이 되니까 단어를 그냥 읽고 쓰더라는 거예요. 네. 저게 뭐 이렇게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았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근데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는 하나만 얘기해도 천재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네. 이제 막상 이제 최연소 뭐 멘사 회원이긴 하지만 네.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 맥랩 부모님이 아이가 말을 너무 빨리 깨치니까 알아들을까 봐 집에서도 말도 제대로 못 하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학습 영역 제외하고는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이 천재적인 면과 평범한 면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좀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우리도 왜 최근에 보면은 어렸을 때 천재로 유명했던 사람들의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를 봤을 때 예. 그 좀 부모들이 좀 생각할 만한 그런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아이는 아이답게 또 잘 크는 게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원래 금요일에 이제 오후에 티키타카를 하잖아요. 근데 대신 전민기 팀장을 나오라고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뉴스오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네. 전민기 팀장도 저희 방송 처음부터 매일 함께했던 오후 식구셨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 함께하고 또 마지막 한마디를 네.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거의 데일리였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방송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매일 와서 만나니까 좀 정도 많이 들었고 예.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이 이걸 봤다고 인증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예, 예. 근데 그분들께 좀 앞으로 죄송하긴 합니다. 우리 뉴스오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변함없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뉴스오 마지막 인사도 드립니다. 매일 오프닝하면서 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돌아보게 되네요. 뉴스오는 끝나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마주한 매 순간이 특별하고 또 소중했습니다. 갈등보다는 공감을 키우는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오후 5시가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